안녕하세요. 오늘의 경제브리핑 시작합니다. 단 1시간입니다. 평생을 바쳐 일한 대가로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내 돈 9,500만 원이 흔적도 없이 증발하는 데 걸린 시간 말입니다. 숫자는 분명히 찍혀 있습니다. 스마트폰 액정 너머로 보이는 파란색 잔고는 그대로인데 정작 출금 버튼을 누르면 알 수 없는 오류 메시지만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기계 고장이겠거니 생각하며 은행 창구로 달려가 보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더 기가 막힙니다. 굳게 닫힌 셔터, 그리고 그 앞을 가로막고선 수백 명의 공안들입니다. 방패와 곤봉을 든 그들은 내 돈을 돌려달라고 울부짖는 평범한 시민들을 향해 질서 교란 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입니다.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라 자부하던 중국 대륙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참한 실태입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중국 전역에서 무려 337곳의 은행이 동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에 한 곳꼴로 은행이 지도상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30년 넘게 야간 교대 근무를 돌며 딸의 결혼 자금을 모아온 60대 가장의 꿈도, 전 재산을 넣었던 청년의 미래도 이 차가운 셔터 뒤로 영영 갇혀버렸습니다. 상식적인 국가라면 현금 수송 차량이 달려와 사태를 진정시켜야 마땅하겠지만 중국 정부가 보낸 것은 공포를 조장하는 무장 병력이었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할 국가가 오히려 총칼을 앞세워 입을 막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돈으로 수천조 원, 아니 경단위에 이르는 그 막대한 자금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은행 금고 안에 고스란히 있어야 할 예금이 마치 마술처럼 공중분해된 원인을 추적해보면 그 끝에는 소름 끼치는 구조적 모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방정부 공무원들과 은행의 검은 유착입니다. 중국법은 지방정부가 직접 빚을 내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출도 안 되고 채권 발행도 막혀있죠. 돈이 필요한 공무원들이 선택한 공수는 유령회사였습니다. 도시개발공사나 신산업투자공사 같은 번듯한 이름을 내걸었지만 실사는 사무실도 직원도 매출도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회사들을 수십 개씩 만들었습니다. 이 유령회사들이 지방은행에 가서 수천억 원씩 대출을 받습니다. 은행이 바보라서 빌려준 게 아닙니다. 은행장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대출을 요구하는 그 공무원들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장 입장에서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 당장 자리를 잃게 되지만 도장만 찍어주면 승진가도가 열립니다. 내 돈도 아닌데 아까울 게 있겠습니까? 결국 서민들이 땀 흘려 저축한 돈은 공무원들의 치적 쌓기용 토목공사와 뒷주머니로 흘러들어갔고 금고는 텅 비어버린 겁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를 비롯한 글로벌 기관들이 추산하는 중국의 이 숨겨진 부채 규모는 최소 1경원에 달합니다. 1경이라는 숫자,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1년 동안 쓰는 예산이 약 700조 원 수준인데 이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14년을 꼬박 모아야 갚을 수 있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국방도, 교육도, 복지도 멈춘 채 14년을 버텨야 한다는 건 사실상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엄청난 빚이 공식 장부에는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유령회사 명의로 빌렸으니 국가재정보고서에는 이상 없음이라고 찍히는 기만적인 연극이 계속되어 온 겁니다. 지방은행들만 이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중국 경제의 버팀목이라던 국영 대형은행들의 속살은 더 처참했습니다. 규모만 클 뿐 썩어 들어가는 방식은 똑같았습니다. 사과 창고에 비유하자면 사과 100개 중 30개가 이미 곰팡이가 비어 물들어진 상태인데 창고 주인이 이 썩은 사과에 반짝이는 왁스를 바르고 프리미엄 스티커를 붙여 정상 제품인 양 속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빚 갚을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좀비 기업들에게 이자 납부를 유예해주고 원금 상환일을 슬쩍 뒤로 밀어주며 장부상으로는 건전한 대출인 것처럼 꾸미는 부실 채권 만기 연장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내 임기 때만 터지지 않으면 된다는 공무원들의 안일함이 폭탄의 도화선을 점점 더 짧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은행의 부실률이 1.6%에 불과하다고 자랑하지만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실제 데이터를 뜯어본 결과는 30%에 육박합니다. 100개 중 30개가 이미 골다 떠졌는데 겉으로는 멀쩡한 척 웃고 있는 겁니다. 서민들의 예금이 이렇게 허공으로 사라지는 동안 돈 좀 만진다는 중국의 자산가들은 과연 안전했을까요? 그들은 은행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화려한 간판에 그림장 음흉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중국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더 거대한 폭발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은행 금리가 쥐꼬리만 하던 시절에 연수익률 10%를 보장한다는 달콤한 제안이 들려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은 사기가 아닐까 의심부터 하겠지만 제안을 건넨 곳이 동네 사설 업체가 아니라 중국 정부의 국책 사업과 긴밀하게 연결된 초대형 금융기관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의사나 변호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부터 대기업 임원들까지 내로라 하는 중국의 자산가들이 수십억 원씩 싸대고 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최소 가입 금액만 5억 원이 넘는 이른바 상위 1% 전용 상품이었기에 사람들은 그 거대한 간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그림자 금융의 실체입니다. 그림자 금융이란 은행 시스템 바깥에서 규제를 피해 고수익과 고위험을 오가며 돈을 굴리는 비정상적인 금융 구조를 말합니다. 중국 내 전체 규모만 무려 1경 원이 넘습니다. 은행 금고 바깥에서 이 거대한 돈 뭉치가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판 블랙스톤이라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초대형 자산운용사 중지그룹이 돌연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회수 불가능한 피해 금액만 84조 원에 달했습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16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 하룻밤 사이에 공중으로 증발한 셈입니다. 중지그룹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구조로 돌려막기를 하던 다른 금융회사들이 도미노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억 원을 넣어두고 노후를 설계하던 부유층의 자산이 0원이 되는 순간 중국의 소비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명품 매장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수입차 전시장은 파리만 날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부자들의 지갑이 닫히니 경제 전체에 피가 돌지 않게 된 겁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자 다급해진 중국 정부는 비장의 카드 한 장을 꺼내듭니다. 바로 디지털 위안화입니다. 정부는 겉으로는 삼성페이처럼 편리하고 스마트폰 하나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화려하게 포장했습니다. 종이화폐 없는 디지털 강국을 만들겠다는 명분이었죠.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소름 끼치는 통제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산을 완벽하게 감시하고 장악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우선 시중에 돌아다니는 실물 지폐와 동전을 전부 없앱니다. 현금이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내 자산은 오로지 국가 서버 안에 적힌 디지털 숫자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밥을 먹고 무엇을 샀는지 24시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건 돈의 유통기한을 붙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안에 쓰지 않으면 이 돈은 사라진다는 조건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걸 수 있습니다. 저축이라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지역 제한까지 걸면 베이징에서 받은 돈을 상하이에서는 쓸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기괴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왜 무서운가 하면 은행에 사람들이 몰려가 돈을 찾는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정부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출금이라는 선택지 자체를 삭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찾을 수 있는 실물 화폐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현금도 못 믿고 은행도 못 믿게 된 14억 중국인이 마지막으로 매달린 탈출구는 결국 실물 자산인 금이었습니다.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은행은 문을 닫을 수 있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으며 부동산 거품은 꺼질 수 있지만 금은 영원히 남는 진짜 가치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실제로 2024년부터 중국 내 금 매입량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금반지나 금목걸이 같은 장신구는 기본이고 아예 금괴를 사재기 하는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마지막 피난처마저도 평범한 사람들을 배신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중국의 심장이라 불리는 선전시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대형 온라인 금 거래 플랫폼인 JWR이 갑자기 모든 출금을 막아버린 겁니다. 투자자들이 스마트폰 앱을 열어보니 잔고에는 분명히 1억 원어치의 금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금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차가운 안내만 떴습니다. 공포에 질린 고객들이 본사로 전화를 쏟아부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기가 막혔습니다. 원금의 20%만 즉시 받고 끝내든지 아니면 40%를 수년에 걸쳐 나눠받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통보였습니다. 1억 원을 넣었는데 2천만 원만 받고 떨어지라는 소리입니다. 나머지 8천만 원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부동산도 주식도 배신해서 찾아온 마지막 보루였던 금시장마저 거대한 사기극의 무대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 기막힌 구조의 이면에는 한 사람의 욕망이 빚어낸 소름 돋는 설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대체 이 JWR이라는 플랫폼이 어떻게 수십만 명의 눈을 가리고 일경원대 자산가들까지 홀려버린 걸까요? 구조 자체가 그야말로 예술에 가까운 기만극이었습니다. 고객이 100만 원만 입금하면 회사가 무려 900만 원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내 돈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어치 금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마법 같은 레버리지 상품이었죠. 금값이 고작 10%만 올라도 내 원금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100%가 됩니다. 원금이 순식간에 2배가 되는 기적을 눈앞에서 보여준 겁니다. 당시 국제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으니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홍슈에는 매일같이 수익 인증 사진이 도배되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수억 원의 잔고와 번쩍이는 금괴 사진들을 보며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친구에게 추천하고 부모님 노후 자금까지 끌어다 넣었습니다. 심지어 대출을 풀로 땡겨서 금에 올인하는 청년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진실이 하나 밝혀집니다. JWR의 금고 안에는 단 1g의 금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찍힌 찬란한 황금빛 숫자들이 전부 조작된 가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100년 전 찰스 폰즈가 고안해낸 전형적인 돌려막기 사기였습니다. 새로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떼어주며 덩치를 키워온 것이죠. 이 수법에 무려 15만 명이 걸려들었고 증발한 돈만 2조 원이 넘습니다.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국제 금값이 온스당 5,5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점을 찍던 날 15만 명의 투자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제는 수익을 실현할 때라고 생각하며 일제히 출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족들에게 줄 세뱃돈과 선물 꾸러미를 꿈꾸며 말이죠. 하지만 텅 빈 금고에는 줄 돈이 없었습니다. 회사 대표는 이미 고객들의 피 같은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분노한 피해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선전시 본사로 몰려들었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시위대와 깨진 유리창, 그리고 그들을 진압하려는 경찰의 바리케이드가 외신 카메라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글로벌 언론들은 단호하게 진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중국 경제의 마지막 보루였던 금시장마저 붕괴했다는 치명적인 신호라고 말입니다. 공포는 전염병보다 무섭게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금거래 플랫폼 이용자들도 혹시 내 돈도 가짜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에 너도나도 출금을 시도했고 연쇄 뱅크런이 터졌습니다. 이 충격파로 국제 금값은 단 하루 만에 9%나 폭락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가가 약속한 연금뿐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노후 보장만큼은 지켜줄 것이라는 14억 인구의 마지막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직속 최고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이 내놓은 보고서는 그 가느다란 희망마저 짓밟아버렸습니다. 2027년에 연금기금이 정점을 찍고 급격히 줄어들어 2035년이면 잔고가 정확히 0원이 는다는 충격적인 발표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고작 9년 뒤의 일입니다. 그때가 되면 중국에서 연금을 받아야 할 노인 인구만 4억 6천만 명에 달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중국 청년들의 반응은 폭발을 넘어 포기로 이어졌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연금 보험료가 적은 돈이 아닌데 30년 뒤에 내가 받을 돈이 한 푼도 없다면 누가 그 돈을 내고 싶겠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사실을 깨달은 수천만 명의 청년이 연금 납부 거부 선언에 나섰습니다. 아예 정규직 취업을 포기하거나 회사와 짜고 월급을 낮게 신고해 납부액을 줄이는 식으로 시스템을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내 6,00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연금을 규정대로 내는 곳은 28%에 불과했습니다. 10곳 중 7곳이 연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나라에서 시스템이 유지될 리 만무합니다. 청년들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뿌리를 파헤쳐보면 1980년대부터 이어진 한자녀 정책의 부메랑이 보입니다. 외동아들과 외동딸이 만나 결혼하면 젊은 부부 2명이 양가 부모 4명에 조부모 8명까지 부양해야 하는 기괴한 이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과거에는 청년 3명이 노인 1명을 책임졌지만 이제는 청년 1명이 노인 2명을 짊어져야 하는 가혹한 현실이 닥쳤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내 주머니에 남는 돈은 없고 윗세대의 부양비로만 뜯긴다는 절망감이 청년들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은 중국 경제의 가장 거대하고 위험한 화약고인 부동산 시장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중국 가계자산의 70%가 몰려있는 부동산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끝장납니다. 3년 동안 쏟아부은 시멘트가 미국이 100년 동안 쓴 양의 1.5배를 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9천만 채에 달하는 이 미친 공급의 끝에는 결국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헝다 같은 거대 기업이 무너지고 건설이 중단된 아파트 4,800만 채가 흉물처럼 방치된 현장은 지금 중국이 처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거품으로 쌓아올린 경제는 결국 실물 가치와 인구라는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겪고 있는 연금 고갈과 인구 절벽 그리고 세대 갈등은 시차만 다를 뿐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이 마주하고 있는 숙제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몰락을 반면교사 삼아 투명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위기의 신호를 먼저 읽고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경제라는 게임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자, 오늘의 브리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의 이 경제적 몰락이 결국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어떤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동반 위기의 신호가 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소름 돋는 진실을 파헤쳐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모두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 부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